자, 이제 물리학 2 마지막 진도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182쪽에서 18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 원자 모형, 이제 최종 모형입니다. 예, 불확정성 원리와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때 원자 모형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수소 원자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리학에서 정확하게 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도 보면 수소 원자 내 하나씩 더 버려. 이거요? 전자의 저거도 하나. 이거도요? 전자의 궤도를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좀 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조금 찔리는 부분은 저도 양자역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고달키식으로 약간은 아는 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기본적인 얼개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측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측정이라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 측정은 이제 고전역학에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과 양자역학에서 측정이라는 게 좀 의미가 다른데요. 고전역학에서의 측정은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대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고전역학에서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일 뿐, 기술이 엄청 발달하게 되면 완벽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정확하게 속도와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고전역학입니다. 근데 반면에 양자역학은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요 불확정성 원리하고도 관련 있는 양자역학의 측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측정 장비와 측정 대상의 상호작용이 결국에 측정하는 행위인데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측정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뭔가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측정하는 대상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측정 대상의 그 측정하려고 하는 물리량 자체가 변화한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입장입니다. 이때 측정의 주체는 뭐냐면 우리가 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측정할 때만 측정이 아니고요. 그냥 우주 자체가 측정하고 있는 것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어떤 입자, 어떤 에너지 덩어리하고도 만약에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그는 측정을 하는 행위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양자 현미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 현미경은 뭐냐면 이 전자는 굉장히 작은 입자죠. 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현미경인데요. 이 측정하는 방법은 그 전자에다가 광자를 부딪히게 합니다. 부딪혀서 그 반응을 보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광자의 파장이 만약에 길다,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파장이 길면 그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희뿌옇게 보여요, 상이. 그렇기 때문에 분해 능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 능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광자의 파장이 길면 분해 능이 좋지 않아요. 분해 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이 뿌옇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장이 긴 광자를 이용하면 전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반면에 파장이 길면 운동량은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길면 광자 자체의 운동량은 작습니다. 그 말은 광자의 운동량이 작으니까 속력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자가 전자하고 부딪혔을 때 이 광자의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광자하고 부딪힌 전자가 운동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량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래도 높은 정확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지만 전자의 운동량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서 운동량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파장이 긴 광자로 전자에 충돌시켜서 그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할 때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파장이 긴 그래서 운동량이 굉장히 작은 광자를 이용하면 그 전자의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굉장히 불확정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을 이용했다라고 합시다. 파장이 굉장히 짧은 빛을 이용하면 회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해능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은 좋은데요. 그래서 델타 X, 즉 위치의 불확정성은 작고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가 광자의 운동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자의 운동량 자체가 커서 걔가 운동량이 큰 광자가 전자하고 충돌해 버리면 그 측정 대상의 전자의 운동량이 크게 변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광자의 운동량이 커서 측정 대상인 전자의 운동량이 크게 변해서 그 운동량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측정해 버리고 나면 운동량이 변해 버리니까 운동량이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또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운동량이 정확하지가 않고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또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정리하면 델타 X 요게 이제 위치의 불확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X가 뭐 0. X가 1.1m에서 1.2m 사이다라는 거하고 X가 1m에서 2m 사이다라는 거 중에서 1m하고 2m 사이라는 게 그 범위가 더 넓죠. 그런 게 이제 불확정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X가 위치의 불확정성이고요. 델타 P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라고 하면 요 두 개를 뒷페이지 두 개 없어? 오늘 2장인데. 이것만. 그래서 요 두 개 곱한 값이 이제 최소한 0이 될 수는 없다. 어떤 특정 값보다는 크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때 H바라고 불리는 요 값은 이제 이것도 또 다른 플랑크 상수인데 원래 플랑크 상수를 그냥 2파이로 나눈 겁니다. 이게 나중에 그 원래는 각운동량이라는 개념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하는데 오늘 다음에 그냥 여러분이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델타 X 위치의 불확정성과 델타 P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이 최소한 0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정값 이상이고 이 뜻은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의 기본 원리이고요. 양자역학의 기본 출발점은 요 불확정성 원리에 기반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모든 이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일정하다. 그리고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양자역학은 요 불확정성 원리에 기반으로 하는 이 물리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자의 회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의 회절 배웠는데요.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는데 그 빛의 회절은 단일 슬릿을 통과한 빛이 회절 무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이 중앙에 제일 밝은 무늬에 요 간격이 넓으면 회절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요 틈이 좁을수록 이게 요 무늬의 크기가 커지고 회절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그 불확정성 원리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릿의 폭이 작아지면 요 슬릿의 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거는 결국에 요 전자의 그 Y축 방향의 위치 있죠. Y축 방향의 위치의 불확정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넓으면요, 얘가 어디로 지나갔는지의 그 범위를 얘기하면 얘가 좁을수록 위치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요 사이가 0.1m일 때하고 요 사이가 0.2m일 때를 비교해 보세요. 얘가 0.1m일 때는 요 중에 한 위치가 전자의 위치잖아요. 근데 0.2m일 때는 요 중에서의 한 위치가 전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틈이 좁을수록 전자의 위치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불확정성이 작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퍼져나가는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퍼져가는 범위가. 그래서 이 무늬의 폭은 뭐냐면 얘가 탁 지나갔을 때 그러면 다양한 Y축 방향의 운동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이 지나가자마자 운동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이 넓다라는 것은 그 운동량이 그만큼 Y축 방향 운동량이 더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이제 Y축 방향의 운동량의 값이 범위가 더 많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의 폭이 크다라는 것은 여기에 요 D의 값은 Y축 방향의 전자의 운동량의 범위가 더 넓다. 즉 그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A가 작을수록 D가 커지죠.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이 작아질수록 Y축 방향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지면, 그러니까 슬릿의 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밝은 무늬가 좁아지거든요. 즉 Y축 방향의 그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절하는 이 과정을 이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를 소개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고전역학으로 내려가서 고전역학과 그다음에 그 양자역학의 큰 차이점을 요 109페이지에서 얘기를 해줄 텐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 ma=f라는 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요 식을 적분해 보면 적분해서 특정 순간의 속도를 알면 이걸 측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속도도 계산을 통해서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얘를 한 번 더 적분한 다음에 특정 순간에 어떤 한 순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임의의 순간의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을 통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그 물체의 질량만 알면 그 물체의 미래에 대해서 100% 예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할 뿐이지 이거는 뉴턴의 이론은 그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사실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이번 주 그 토요일입니까? 그 발표되는 번호 6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단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인간이 모를 뿐이지 이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뉴턴의 이론입니다. 근데 반면에 양자역학은 좀 다른데요. 근데 그 양자역학과 약간 유사한 게 뭐냐면
요 전자기학 이론입니다. 이 전자기학 이론에서 보면 맥스웰의 방정식을 보면 요 복사의 세기,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세기가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기장의 제곱이 또 뭐에 비례하냐면 요 빛을 파동으로 보지 않고 입자로 봤을 때는 그 광자의 개수와 광자 한 개당 에너지의 곱에 비례를 해요. 근데 이 말은 결국에 어떤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광자를 발견할 확률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라고 불리는 것이 이 전기장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걸 뭔지 몰라도 됩니다.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만든 방정식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3학년쯤 양자역학을 배우게 되면 요거를 푸는 과정을 한 학기 동안 계속 내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방정식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요 미분 방정식에 들어가는 게 요 삼지차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거를 이제 파동함수라고 부릅니다. 요 파동함수를 이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떤 물질파에 대한, 이 물질파는 결국에 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전자는 또 대체로 누구냐? 수소 원자 내에 속박되어 있는 그 전자를 얘기합니다. 그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를 구하는 방정식이에요. 이 파동함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푸사이라고 읽어요. 푸사이. 이게 이제 파동함수인데 이 파동함수는 또 특이하게도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복소수는 우리가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로 알고 있죠.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복소수가 포함된 함수입니다. 근데 이 파동함수를 해석하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를 결론을 그냥 먼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함수 자체는 아까 제가 복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소수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고요. 실제로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량으로 취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파동함수의 제곱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복소수를 제곱하면 다시 그 실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파동함수의 제곱의 절대값은 확률 밀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동함수의 제곱에다가 dx, 그러니까 이제 이건 1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1차원 공간에 이제 아주 조그만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dv가 됩니다. 아주 작은 부피를 곱하면 그 부피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원을 낮춰가지고 이 부피까지 하면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전자가 수직선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dx를 곱하면 요 dx 범위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요 푸사이 제곱 곱하기 dx가 됩니다. 근데 입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 푸사이 제곱 dx란 것을 전체 공간에 대해서 다 더해보면,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해보면 1이 된다라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면 수소 원자에 대해서 모든 공간에 대해서 요 파동함수를 적분을 해보면 공간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공간에는 이제 전자가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되니까 그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자역학은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자역학은 불확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미시적 세계, 아주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파동함수는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 이때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는 것은 수소 원자 모형을 뜻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자역학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함수를 구합니다. 요게 대학교 가면요 한 어느 정도 하냐면 한 4주에서 5주 동안 이걸 합니다.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를 구해요. 4주에서 5주 동안.
수소 원자에 대한 방정식을 한 달 동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됩니다. 수소 원자에 대한 내용이. 우리는 이제 결과만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 파동함수와 에너지 준위 이 두 개를 구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하면 에너지 준위도 나와요. 신기하게도. 이때 그 세 개의 양자수가 하나의 파동함수를 결정합니다. 이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N 주양자수, L 궤도 양자수, 그리고 ML 이건 자기 양자수입니다. 근데 양자수 4개로 알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는 뭐냐 하면 전자의 스핀 양자수입니다. 그래서 위 아니면 아래 뭐 이렇게 해서 화학에서 배우잖아요. 이게 2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요 3개가 방 하나를 만들어줘요. 요 3개가 방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 방 하나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울리, 베타울리는 뭐냐면 요 4개의 양자수 중에 최소한 1개는 달라야 된다. 4개가 모두 같은 전자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울리입니다. 이때 여러분 화학에서 배우는 오비탈이 바로 이 푸사이 제곱이에요. 그거를 이제 형상화시킨 게 오비탈이고요. 그 푸사이 제곱을 이제 여기 1차원상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뭐냐 하면 결국에 n = 1인 궤도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전자가 n = 2인 궤도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리고 아직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제 3, 4, 5, 6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n = 1인 궤도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수소 원자 내에서요. 그래서 이게 N과 L과 ML로 이렇게 불연속적인 양자수로 표현되어지는 요 확률 밀도 함수, 요 파동 함수는 특정 상태 N과 L과 ML로 특정지어지는 특정 상태의 전자가 어떤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원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파동의 형태로 정상파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자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의 주위에. 근데 그 위치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르다. 이게 확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확률을 형상화시킨 게 요 전자구름이라고 불리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지금 밀도가 높게 있는 요 지점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오묘한 상태인데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입장하고 보어의 입장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아인슈타인의 입장은 이래요. 이 중에 어딘가에 전자가 있어요.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전자가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해요. 어느 한 지점에. 단지 우리가 그 위치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입장입니다. 근데 보어를 비롯해서 정설인 입장은 뭐냐 하면 전자가 실제로는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여기 있는 거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거기도 하고 여기 있는 거기도 한 거예요. 마치 약간 도가 사상 같죠. 도가 도이지만 도는 도가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전자가 동시에 확률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측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측정하는 순간 위치가 정해지는 거지 측정하기 전에는 딱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지금 현재의 정설입니다. 그거 좀 이따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정상파 형태로 존재하는 이제 과도기적 원자 모형이 하나 있었고요. 드브로이를 이용한.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이제 파동함수로 기술되어지는 확률 분포로서의 이제 원자 모형이 지금 현재 최종 원자 모형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하고 요 현대의 원자 모형의 공통점은 에너지 준위는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나오고 이제 불연속적인 궤도 이런 것도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보어에서는 주양자수 N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양자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총 4개의 양자수로 그 수소 원자 안의 전자의 상태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조합에 따라 파동함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함수를 우리가 확률이 높은 것을 약간 진하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형상화시킨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비탈입니다. 요게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기율표는 이제 물리학자는 물리 거다, 과학자는 과학 거다. 그 모줄리도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라 그러고요. 주기율표를 완성한 모줄리 있잖아요. 저한테는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줄리 화학자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자에 대한 부분이 물리학과 화학이 좀 겹치는 부분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위치가 과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실험 결과를 하면 그 후자의 말이 맞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전자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입니다. 전자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인데 전자를 이중 슬릿에 통과시켜 보니까요. 간섭 무늬가 나왔어요. 요거는 그냥 드브로의 물질파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전자를 파동이라고 보면 이쪽으로 통과한 전자와 이쪽으로 통과한 전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통과한 물질파와 이쪽으로 통과한 물질파, 그 두 물질파가 간섭을 일으킨다 하면은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험을 하기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안 쏘고요. 한 개를 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1번 아니면 2번으로 통과하겠죠. 둘 중에 하나. 그잖아요. 구멍이 2개니까 1번 아니면 2번으로 통과할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쐈어요. 예. 그 다음에 좀 잠깐 시간을 좀 있다가 두 번째 전자를 또 쏴요.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전자를 쏴요. 또 쉬었다가 네 번째 전자를 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로 통과하든 여기로 통과하든 둘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이런 결과가. 근데 전자를 하나씩 쏴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전자 한 개가 스스로 간섭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최소한. 근데 한 개씩 분리해서 쏴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그 전자 한 개가요. 여기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여기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전자 한 개가 반쯤은 여기를 통과하고 반쯤은 여기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스스로 간섭을 일으킨 겁니다. 완전 많이 분실수를 일으킨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그 상태인 거예요. 50%는 이쪽, 50%는 이쪽으로 통과하는 이걸 중첩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측정을 안 할 때에는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근데 내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뭐 전자가 분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전자가 어디를 통과하는지 내가 한번 측정해 보겠다라고 해서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하는 순간 여기를 통과한지 여기를 통과한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간섭 무늬가 확 사라져 버립니다. 측정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 건가요? 측정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전자 한 개조차도 스스로 간섭을 한 거예요. 측정을 못한 거 아니에요? 측정을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냥 이 결과만 본 거죠. 측정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 실험에서는 그냥 진공 상태로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그냥 전자만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측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데 뭐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떤 실험까지 하냐면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전자를 건드리지 않고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전자를 진짜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 방법을 썼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 간섭 무늬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순간에는 파동함수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자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마치 입자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측정하는 순간에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측정을 하면 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 예. 예, 맞죠. 빛으로도 관측 안 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한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형광판에 묻어 있는 전자의 흔적만 보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요게 확장된 실험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많이 들어봤죠? 유명하잖아요. 요 얘기가 이겁니다. 자,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자에 고양이하고 그다음에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고 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요, 스위치가 켜져서 이게 망치를 연결하고 있는 이 선이 풀려가지고 독극물을 담은 병을 깨뜨리는 이런 장치입니다. 근데 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의 특징을 알잖아요. 이게 이제 확률이잖아요. 예. 이게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한 100개의 방사성 원소가 있으면 그 중에서 50개가 핵 변화를 일으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는 핵 변화를 일으키는 그 순간이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자를 열어서 고양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확률은 50%의 상황인 걸로 맞춰놔요. 반감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니 고양이가 죽어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러니까 상자를 여는 행위는 뭐냐면 아까 이중설립에서 1번과 2번 중에 어디로 지나가는지, 1번이 살아있는 거고 2번이 죽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측정하는 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어서 측정을 했더니 고양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그 동안에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였냐 죽어있는 상태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걸 어떻게 주장해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우리의 상식하고 맞아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측정을 안 해서 모를 뿐이지 고양이는 죽어있거나 살아있는 상태 중 하나이다. 무조건 하나이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해석인데 지금 이제 보헤를 비롯해서 지금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해석은 이겁니다. 상자를 열기 전, 측정하기 전에는 고양이는요 50%는 살아있고 50%는 죽어있는 양자 중첩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죽을랑 말랑하는 반쯤 마식한 상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그 살아있는 거 절반, 죽어있는 거 절반인 상태고, 이거를 열면 이제 그 여는 순간, 측정하는 순간 알 수 있을 뿐이고 측정 전에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원전의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원전의 전자의 위치도 측정하기 전에는 위치가 특정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중첩된 상태로 있는 거고 측정해야지만 그 순간에 위치가 정해진다 라고 보는 게 이론입니다. 근데 슈레딩거 고양이는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 안에 여기 아까 관측 대상이 누구라 했어? 우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는 공기도 있거든요. 공기하고 상호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배제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대판 슈레딩거 방정식 실험은 이거예요. 아까 이중순리 실험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한 게 전자 한 개거든요. 전자 한 개인데 지금은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요 플로렌이라고 불리는 요게 탄소 60개거든요. 이게 이미 1999년도에 그 이중순리 실험이 성공했어요. 요걸로. 이때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크기면 고양이인 거예요. 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얘조차도 중첩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반쯤은 왼쪽 슬릿, 반쯤 오른쪽 슬릿에 통과하는 그 상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실험했을 때 측정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가 나왔고 어느 방향으로 들어간지 측정하면은 간섭 무늬가 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고 2019년에 원자 2000개까지 이루어진 분자로 실험을 했고요. 이 정도면 진짜 이제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고양이를 던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를 던져서 이중순리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의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동시에 통과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실험 결과 이 중첩 상태에 있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 결론이
지금 현재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공유결합도 설명이 가능해요. 이 공유결합에서 보면 이 공유결합에 있는 전자가 바로 중첩 상태예요. 이 전자는 왼쪽에 있는 수소의 50%,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50%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소속도 아니고 여기 소속도 아닌 거예요. 50%는 여기 소속, 50%는 여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해능이 좋아야 되니까 파장이 짧은 빛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만큼의 아주 짧은 파장의 빛을 쏘잖아요. 그럼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얘가 분리돼 버립니다. 그 파장의 에너지가 결국에 이온화 에너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는 왼쪽에 50% 오른쪽에 50%에 있는 중첩 상태입니다. 양차 중첩 상태인데 측정을 하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만큼의 파장이 짧은 물질파로 측정하면 그 에너지가 워낙 커서 공유결합이 깨져버리고요. 깨지면 당연히 전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에 속해버리니까. 요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을 마무리로 해서 이제 물리학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